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김 전 차관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을 국가기밀이 유출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선거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제보라며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공소 사실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던 30대 남성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게임과 영화 관련 단체, 대학 등 89개 기관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질병 코드 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인데도 현대판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전준영입니다. 자, 오늘 발표 우선적으로 이 검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윤중천 씨의 수첩이나 경찰 수사 기록 등만 봐도 윤 씨가 성접대를 빌미로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씨가 수백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경찰이 당시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아서 검찰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경찰의 부실 수사 원인으로는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 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권고했는데요. 이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을 윤중천 리스트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모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는 않았다면서 내부자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윤 씨는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라면서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었는데 실제 요구대로 수사 담당자가 변경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기록에 등장하는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당시에는 차장검사, 2차 수사 때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박 전 차장검사는 윤 씨와 2002년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사 개업 이후에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과거 사위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동영상 말고도 더 있다, 추가로 동영상이 더 있다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도 있었죠? 네, 이 사건의 발단이죠.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말고도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 사위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하거나 성관계한 다수의 남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가 영상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빌린 돈 갚는 걸 미룬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동영상이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습 공갈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찰 수사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위는 특히 검찰의 과오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오랜 기간 은폐되어 왔다면서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영입니다. 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가 깊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을 공표한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익제보라며 반론을 펼쳤던 한국당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본 정당이라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며 당리당략을 국가안보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다 국익이 걸린 문제를 정치 공세에 활용한 데 대해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여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정부 수반으로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무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5.18 기념식 연설에서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지목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둘 다 원칙의 문제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여야 대치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04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어제 형사 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외교부가 어제 저녁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외교관 K씨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발을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선거 공작이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유출건을 국가 기밀 유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외교부와는 별도로 검찰에도 고발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이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민 알 권리를 변명거리로 삼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개한 통화 내용이 상식적이라는 해명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외교 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 한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 이에 논란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 나와 정부의 실정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며 한미동맹 패싱 현상에 대해 국민께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기밀을 멋대로 공개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며 유리한 기밀만 골라서 공개하다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 노발대발하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의정활동을 정부 여당이 기밀 유출 혐의로 프레이밍 씌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는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감추고 싶은 내용을 입에 담았다고 해서 기밀도 아닌 내용을 기밀로 침소 봉대하고 겁박하고 전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책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은 이 대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회동 얘기겠죠? 네, 오늘 오전 회의 제목이 아예 국정원 관건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였고 방금 끝난 의원총회에서는 이 의혹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정철과 서훈 두 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선거 공작의 냄새가 난다면서 북한 전문 기자까지 동석해 총선에서 북풍 정치가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역사에서 정치 관여 의혹으로 대내 파트를 없애겠다는 선언까지 했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매우 심하게 위반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공격을 여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과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기자가 있는데 총선 전략을 짤 수 있겠느냐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동석한 언론인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기사 안 떴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래저래 여야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315일 만에 풀려난 62살 주모 씨의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씨는 편지에서 300여일의 고통과 충격에서 해방된 감사함과 벅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모든 게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주 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수고해준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소 자체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문제 전부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마음이 무겁고 자신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잘못 보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부인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혜순 씨를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단정지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서 서 씨를 악마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고발 뉴스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8번째 소환됐지만 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CCTV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으로 인터넷을 달궜는데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한 빌라의 6층 복도.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더니 한참을 서성입니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은 깜짝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누가 배를 누른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CCTV 영상 속 남성은 30살 조모 씨.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쫓아간 겁니다. 조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범행 장면은 문 앞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 여성의 친구가 SNS에 올리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침에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관련 영상이 SNS에 올라온 지 1시간 뒤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여성을 뒤쫓아간 건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따라갔는지 성폭력 관련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 폭행 협정이 있어야지. 정상으로 모여가지고는 뭐 처벌할 일이 없잖아. 경찰은 일단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성폭행 의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 씨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해 돼지고기를 들여올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검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콜레라와 메르스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나 접촉자 12,000여 명이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지만 이 가운데 639명의 명단이 보건소에 통보되지 않아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자를 접촉한 뒤 출국한 외국인 73명 가운데 4명이 최대 잠복기 내에 다시 입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재입국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오롱 인보사는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관련 규정상 성과 불량이나 거짓,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국고 환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코오롱 인보사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부담해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2015년 29억 1천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에서 불량 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량 과제는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 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 출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이 수행됐다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제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수행기간 지급한 모든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거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만약에 거짓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로 따져서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며 꿈의 신형으로 불리던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로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을 토해낼 상황에 몰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계기로 국내 모든 세포 치료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인보사를 계기로 식약처의 허술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재 허가된 16개의 세포 치료제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그만큼의 위험을 환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식약처는 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며 허가된 16개 세포 치료제 중 4개가 조건부 허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의 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은 각계에서 법의 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현 정부는 더는 촛불 정권이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다음 달 10일 조합원들이 단체로 조퇴와 연가를 내고 참여하는 전국 교사 결의 대회도 계획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선 우리 군이 기초 유해 발굴을 먼저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호응에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측 철책선보다 북한군 초소가 더 가까운 비무장지대 안 최전방 감시 초소.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에서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흰색 안전선을 친 구간은 아직 지뢰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주황과 노랑선은 지뢰 제거를 마치고 기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표시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한여름 날씨에도 육중한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고 전사자 유해와 DNA가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엔 늘 마스크와 장갑을 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발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현장이지만 분단 이후 60년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손을 놓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답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6.25 전쟁 기간 4차례의 치열한 탈환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엔 국군과 유엔군 등 아군 전사자 유해만 300구 넘게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0일 동안 국군 전사자 추정 완전 유해를 비롯한 뼈조각 325점과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유품 2만 3천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DMZ 안에서 이 출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6.25 당시 때 그 모습 그대로 유품과 유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1일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2달 가까이 우리 군의 반쪽 작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발굴 시한인 10월까지 무심한 시간만 흐르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렇게 반쪽짜리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 간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감시초소, 즉 GP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 두어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소형 감시초소를 지었다며 목재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이 감시초소는 기존의 북한군 GP에서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유해 발굴에 대한 감시가 다소 제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설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제주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활동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해군기지 후보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됐으며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당시 투표함 탈취 사건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반대 측 활동에 대한 강경 진압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 침해가 빈번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현장 조사한 결과 감독과 코치진의 고함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경기위원이 선수의 허리를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적지 않았고 어린 선수들이 러브호텔 같은 부적절한 숙박시설에 머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물 1008호 만국 전도. 도난당했던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25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골동품 업자가 내다 팔려고 식당 벽지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숭례문 목판도 발견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식당. 경찰 수사관이 벽지를 뜯어내고 빛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25년 전에 도난돼 행방을 할 수 없었던 보물 1008호 만국전도입니다. 제작 시기는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로 국내에서 만든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세계지도 계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민간에서 필사된 그리고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골동품업자 A씨는 작물로 거래되던 지도를 사들인 뒤 자신의 식당에 숨겨놨습니다. 집에서는 보물급인 조선 후기의 고서적 1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회수된 전정료를 통해서 남 박두대 선생이 갖고 있었던 사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목판을 남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불탄 뒤로 단 하나만 남아있는 숭례문 목판입니다. 목판들은 이렇게 허름한 비닐하우스 창고 안 다른 골동품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던 선조의 유산을 품에 안게 된 후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종족으로서 이것이 커다란 조상의 하나의 얼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골동품업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몰래 숨겨왔던 문화재를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10년만 지나고 물건을 내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절도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문화재는 숨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찾은 문화재를 원래 주인인 후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도난 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국가지정 문화재 12점은 문화재청과 함께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의사단체가 이보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했던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A씨가 이보진 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해마다 선정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3개국 가운데 28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와 정보 효율성,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내리며 전체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한 제3국 우회 수출 비중이 타이완 다음으로 높아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질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기준 중국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 우회 수출 비중이 24.9%로 타이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최종 수요를 겨냥한 우회 수출 비중이 타이완이 6.5%, 우리나라가 5%로 미중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36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7,1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지난 2016년 4월부터 36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 줄어든 19,600건, 이혼은 1년 전과 비슷한 9,100건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다수 대도시에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통계청의 4월 국내 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8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등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명 가까이나 숨지거나 다친 사건 계속해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 주변에 있는 경찰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자해로 쓰러진 묻지마 흉기 난동범 51살 이와사키를 경찰이 체포한 순간입니다. 이와사키가 통학버스를 타려고 서 있던 초등학생 17명과 학부모 2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뒤였습니다. 怒号が飛び交ったりなんかしてて、男性の方とかあと女性の方が倒れてて、その人たちはなんか人工蘇生をドクター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19명을 쓰러뜨리고 자해하기까지 20초도 채 안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손에 든 흉기로 뒤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미처 도망칠 틈이 없었던 겁니다. 無言で児童に刃物を振りながらスクールバスの乗り場の方に走っていく姿を確認し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지만 일부 아이들은 서로 혹은 다친 부모를 위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頑張ってって私たちが頑張んなきゃなんつった私たちが頑張んなきゃ私たちが頑張んなきゃダメって言って励ましてはいたのを引いたんです。お母さんがもう死にたくないって言ってたから、それをもう大丈夫大丈夫って言って死なないから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お子さんがそばにいたからお母さんの手握ってあげてって言って。 숨진 범인 이와사키는 현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近寄りがたいと言いますか、彼に鉛筆で手を刺されてまだ芯が残ってるっていう友達もいますと。 아베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게임과 영화 등 관련 단체와 대학 등 89곳이 오늘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공대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질병 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낭독한 데 이어서 게임 자유선언을 통해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을 여는 창임에도 현대판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 없이 한국 표준 질병 분류 개정 도입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그리고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반대 공대위가 출범하는 등 이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아동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둘러싼 논란들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 네. 앞서 보니까 애도사를 낭독할 정도인데 네. 일단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게임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을 한 건 네. 게임 중독의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다가 질병 코드를 부여한 겁니다. 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고요. 우리나라가 WHO 공고를 받아들여 게임 중독을 공적인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일지는 그 뒤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가 부여된다고 해도 게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지만 술은 자유롭게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게임 업계가 우려하는 건 일종의 낙인 효과입니다. 게임의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죠. 낙인 효과,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여기를 우려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에 빠져들어서 많은 네. 시간을 쏟아붓고 심지어 신체적인 문제까지 생긴다고 해도 스포츠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네. 게임업계 우려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받는 순간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각종 제약과 규제까지 밀려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이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보겠다 나선 네. 건데 하지만 또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논란이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보면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다 이 주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게임업계의 주장인데요. 근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입니다. 31조. 네, 예.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인데 게임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UN 아동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이양희 교수는 게임 업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업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그 31조항만 딱 해놓고 이게 아동권리를 위배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는 게임 업체가 이 아동권리협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정신의학계는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과학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게임에 과하게 몰입해도 신체적인 금단 현상이 크거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가 게임 중독을 정신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신의학회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를 보면요.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미국 정신의학회 입장을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병 코드 지정이 되면 3년간 상당히 금액이 크던데 11조 원 피해가 예상된다. 아마 게임업계 주장이겠죠? 네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얼마가 피해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업계가 11조 원이라고 한 출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에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인데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또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는데 그때 담배 매출 감소폭을 근거로 계산을 하면 결과는 5조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보고서는 또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어서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창의력 발달,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서로 아전인수로 해석할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와 함께 이번 문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대회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 여자 오픈이 내일 오후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 대회에서 9번이나 우승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1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4번째를 맞는 US 여자 오픈은 우리 선수들과 깊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어는 IMF 시절 시름에 젖어 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고 박인비는 2번 우승하며 전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소영과 전인지가 US 여자 오픈 우승을 통해 월드스타로 발돋움했고 박성현은 국내 무대에 이어 LPGA까지 점령하며 새로운 골프 여왕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US 여자 오픈에서 9번이나 우승했는데 2008년 이후로는 11번 가운데 7번 우승을 휩쓸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대회 중 가장 많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21명이 10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대회 3번째 우승과 함께 통산 20승을 노리는 박인비는 세계 랭킹 1, 2위인 고진영, 이민지와 동반 플레이에 나섭니다. 2017년 우승자 박성현은 렉시 톰슨, 에리아 주타누간과 한 조에 묶여 호쾌한 장타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장전에서 주타누간에 아쉽게 진 김효주가 최근 날카로운 샷 감각을 앞세워 서력을 벼르고 있고
이달 초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둔 김세용도 생애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합니다. 국내에서 최근 2주 사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김지영과 일본 투어 상금선두 신지에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동해가 맞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문의 글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일본 내 미군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 도중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아베 총리가 여론전에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왜 동해인지를 알려주는 영어 동영상도 첨부했는데요. 우리 누리꾼들은 이스트시가 아니라 아예 Sea of Korea로 홍보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특히 강릉의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7도나 높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5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7도, 강릉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